안녕하세요. 백만불 미스터리 레츠 아빠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남부를 공포에 떨게 했던 대한민국 연쇄 살인사건 중 하나이며 최종 판결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범인은 수감 중에 자살을 한 사건입니다. 쾌락을 위해 사람을 죽여갔던 정남규. 3남 4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냄새를 맡고 싶다, 피냄새에서는 향기가 난다 라는 무서운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어서 그는 100명을 죽여야 하지만 채우지 못한 채 잡힌 것이 억울하다 라는 망언을 하기도 합니다. 현재 프로파일러들과 현장 감식반 분들조차 혀를 내두르는 정도로 쾌락 살인을 즐겨왔던 정남규. 그는 일반적인 살인범들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보여주었는데요. 중벌을 피하고 싶어 동정론에 호소하는 다른 용의자들과는 다르게 시키지도 않은 자백을 하거나 하고 싶은 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등 심지어 사형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1969년 4월 17일 전라북도 장수군의 농업을 영위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3남 4녀 중 장남, 즉 남자 형제 중에는 맏아들이었으나 위로는 누나가 넷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의 성적은 중하위권에 머물렀고 졸업 후 음료 공장에 다니곤 하였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군입대를 하였으며 전역 후 절도로 생계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학창시절과 유년시절 그는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로부터 폭행과 성폭행 등을 당한 일로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군 복무 시절에는 가혹행위와 구타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사회에 대한 불만과 복수심으로 범죄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닐까라고 프로파일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선을 보고 있는데요. 단순히 학교 폭력과 가혹행위, 주변 이웃들로부터 그러한 행위를 당했다고 한들 사회에 불만을 품는 것은 그 해당 인물들에 대한 원망이 아닌 왜곡된 원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는 왜곡된 사회 불만으로 인해 1989년 4월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게 되며 1994년 절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원 등의 선고를 받은 다음 1996년 성폭행 범죄자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6개월, 1999년 성폭력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절도 및 강간 등으로 징역 2년, 2002년 절도죄로 징역 10월 등 총 3년 4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검거 당시 그는 친누나와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주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3명이 함께 살았으나 직장을 가진 이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머니 명의의 낡은 주택에 딸린 방을 세를 놓고 월세 55만원이 정남규가 절도로 취한 돈이 아니면 수입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가 가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의 웬만한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폭력들을 전부 당해왔고 암울한 일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그가 저지른 범죄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쾌락살인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안 좋은 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성장하여 안 좋은 길로 무조건 빠지는 일은 확률적으로 높겠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도 있습니다. 사건의 일지를 살펴보면 정남규의 범행은 너무나도 잔혹했는데요. 초창기에 그는 CCTV가 없는 골목이나 저소득층이 즐비한 주택이 많은 서울 서남부 일대를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주로 골목길에 혼자 있는 여성이 타깃이었으나 언론의 집중을 받게 되자 문을 열어놓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새벽에 침입하여 둔기로 범행을 저지른 다음 방화를 저지르는 방식으로 범행 수법을 변경합니다. 가정 파괴범. 정남규는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범죄자였습니다. 세간에 알려지지 않은 남성 피해자 2명을 포함하여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낸 그는 성인 남성이 깨어난 경우 도주를 하였지만 잠들어 있을 때는 그대로 범행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이문동, 수유동, 군포시, 안양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서울의 서남부 지역,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영등포구, 광명시 일대를 범죄 지역으로 꼽았습니다. 이 당시 언론에서는 사건 타이틀 역시 서남부 연쇄 살인사건으로 부르기까지 하였는데요. 정남규는 서울 서남부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언론에 대서특필되게 되면 장소를 이동해 안양시와 군포시에서 범행을 했다고 진술합니다. 살인의 편리성을 위해 CCTV가 없는 보안과 치안이 취약한 곳을 주로 범행 장소로 골랐기 때문에 안전시설이 빈약한 지역에 거주하던 분들이 잔인한 범행의 희생자가 되게 됩니다. 특히나 어린 딸을 홀로 키우던 우유배달부 여성이 범행의 희생자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보라매 공원 살인사건 발생 이후 그 지역에는 비오는 목요일 밤에 괴담이 생겨나기도 하였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합니다. 자신의 범행이 언론에 보도되고 경찰들이 연쇄살인에 대한 낌새를 채고 본격적인 수사를 하자 정남규는 범행 도구를 바꾸게 됩니다. 그 전에는 노삼, 길거리에서 예기, 칼이었다면 침입하여 둔기로 쳐서 살해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죠. 게다가 2005년 10월 19일 정남규는 반지하 주택에 살고 있는 남매 중 누나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동생 역시 둔기로 살해를 시도한 다음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방문을 젓가락을 구부려 결속하고 남동생이 불에 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1층에서 지켜보다 사이렌이 울리자 그제서야 도망가는 잔혹한 부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살해한 수십 명의 안타까운 인생은 그가 지금까지 당해왔던 폭력들을 보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때문에 그가 저지른 범행이 정당화될 수도 없으며 범죄의 재질이 무겁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국 그는 자신의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였는지 그게 아니면 더 이상 사람을 살해할 수 없음에 회의감을 느낀 것인지 앞서 말한 것처럼 100명의 사람을 살해하는 것이 목표였으나 그 목표를 채우지 못한 것이 억울해서인지는 이제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살한 본인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겠죠. 수감 중 자살을 통해 생을 마감한 그에게 더 이상의 처벌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고 수감 생활을 하면서 죗값을 받는다 할지라도 피해자들의 고통, 가족을 잃은 슬픔은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사형수들이 두려움에 떨 수 있도록 사형제도가 부활하고 형벌이 강화되어 유영철, 조두순과 같은 강력 범죄가 조금이나마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이거든요. 100만 불 미스터리 레츠 아빠였습니다.